제가 과거 이제 이게 3월 18일 날 방송인데요. 제가 30%의 룰을 이야기했어요. 시장은 30%까지 빠지고 나서 리먼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다. 일단은 그때 기술적 반등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거 미 재선 전에 30%까지 빠졌다가 시장은 다시 항상 올라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석대로 시장은 흘러갔습니다. 요 구간, 제가 이제 3월 18일 구간에서 여기 구간에서는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평생 후회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30%의 룰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구간에서 주식이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넘어가면 추가 상승이 강력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원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4월 첫째 주 4월 4일 날부터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첫 둔화를 예상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배경으로는 미국이 3월 20일 날부터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잠복기인 플러스 14일, 그러니까 4월 4일 이후부터 코로나 확진자 수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이후에 요주였습니다. 첫 주, 4월 첫 주 이후에 시장은 무섭게 반등을 해서 현재 제가 또 말씀드린 대로,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큰 폭의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검은선을 뚫게 되면 바로 기로에 섰습니다. 어디? 1900포인트를 왔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선택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내가 시장이 반등이 많았으니까 내가 현금을 만들자. 아니다. 아직까지 추가 상승이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기다리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죠. 자, 기로에 서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24시 클럽의 분석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비관론자들의 논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S&P 500이 PER 19배까지 왔다. S&P 500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PER. 너무 고평가다. S&P 500은 그러니까 올해 실적 대비해가지고 19배까지 왔다는 논리를 필 겁니다. 비관론자들은. 가장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S&P 500은 16배가 적정 주가니까 오버슈팅이 지금 발생했다. 시장은 고평가다. 이런 논리를 할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거는 장기 침체라는 전제를 깔아서 올해 실적을 계산했기 때문에 19배가 나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장기 침체라는 전제를 까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거죠. 가격 대비, 가치 대비해서, 수익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논리, 고평가 논란을 계속 진행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게 2분기에 끝나지 않고 올해 3분기, 4분기, 아니 1년이 걸릴 수도 있어. 1년이 걸릴 수도 있어라는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장기 침체가. 그러면 과연 이 1900포인트는 너무 오버슈팅이 발생했으니까 현금을 만드는 것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긍정론자들은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이거는 단기 침체에 불과해. 질병이잖아. 우리 한 번씩 겪어봤거든. 과거 신종플루 때도 해외여행 안 하다가 신종플루가 완화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인천공항에 발 디딜 틈이 없었어. 이거는 2분기가 지나고 나서 보복적 소비로 인해 가지고 3, 4분기 때는 경제가 확실하게 V자 반등을 보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오래 가지 않아. 그래서 나는 지금 주식을 사야 되겠어. 그렇죠. 이 부정론자와 긍정론자 사이에 아주 강력하게 이견이 마찰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것이 짧게 끝나는 문제라고 하면 주식은 지금 사야 되는 것이 맞고, 오래 걸리는 롱텀이라고 하면 주식을 파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기간의 싸움이지 언젠가는 경기는 회복된다는 논리는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예측해야 되는 것은 숏텀이냐 롱텀이냐 이 부분이죠. 내가 숏텀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맞고, 롱텀이라 생각이 들면 주식을 파는 것이 맞다. 근데 이거는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의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뭘로 유추해 보면 되죠? 주가 지수 가지고 유추해 보면 되는 겁니다.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1900포인트에서 이 팽팽한 줄다리기 어디로 갈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내 기분에 의해서 이거를 분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대중들, 주식시장이 나보다 똑똑하다라는 전제를 항상 까셔야 돼요.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10배, 아니죠. 100배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항상 그런 논리로 움직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군중의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유가가 저 처음 봤어요. 주식 제가 23년 하는데 유가가 마이너스로 끝내는 거 처음 봤습니다. 물론 유가 선물, 5월물 만기일이라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내가 주식, 그러니까 선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현물을 받는 거 아니에요. 현물을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받아라도 나는 받지 않고 팔아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정말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시장은 폭락으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시장은 우리 국내 시장 보자고요. 1900포인트 찍고서 1896포인트 빠진 게 거의 없어요. 조금 올랐다가 잠깐 횡보하는 정도죠. 강하죠. 그러면 지금 시장은 숏텀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거는 단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대한민국 지수가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강하다라는 논리로 바라보는 것이 맞죠. 주식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애매하지 않잖아요. 숏텀일 가능성이 일단은 더 많다. 똑똑하시다고요? 시장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시장의 생각에 순응하는 것이 제일 맞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사야 될지,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될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드리기 전에 1900포인트가 온 이 시점에서 우리는 복귀를 한번 해봐야죠. 내가 시장이 145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까지 왔을 때 거기에 걸맞는 수익을 냈는가? 내 포트가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가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거겠죠. 지금 1900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리밸런싱이에요. 여러분들 포트를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복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 복귀의 시간을 지금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귀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첫 질문을 던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라고 확신하시나요? 확신하시면 베팅을 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이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난주 CIS 전기차는 2차 전지는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테슬라 이야기했죠. 테슬라가 7만 9천 대를 시장에서 예상했었어요. 7만 9천 대를 예상했는데 올해 1분기 때 8만 8천 대를 빨았죠. 이 난리통에도 굉장히 매출액이 컸다. 그러면 전기차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CIS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고 보십시오. 이날 추천드렸고 그 이후에 상승한 수익률이 30.2%예요. 시장 대비해서 강한 것이 주도주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확실하게 시장 대비해서 강할 수 있는 종목을 섹터를 먼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와, 개인 투자가들이 와 소리 지르겠네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를 봐야 된다는 뜻이고요. 제가 이 얘기 드렸어요. 지난주 방송할 때 전기차가 왜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냐. 1월 효과의 주인공이 1년 내내 주도주라고 했습니다. 삼성 SDI가 1월 달에 가장 강했다. 전기차 섹터가 가장 강하다는 뜻이다. 그에 못지않게 강했던 것이 1월, 2월에 삼성전자였습니다. 정말 강했어요. 정말 강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어떤 흐름으로 진행했는지 먼저 설명드려보도록 하죠. 2019년 11월 27일 미국의 골드만삭스에서 아주 기가 막힌 보고서가 나옵니다. 시장 비중 대비해가지고 많이 담아야 되는 주식시장 코리아. 아주 기분 좋았죠. 그리고 그 이유가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테크 하드웨어. 그러니까 IT 하드웨어 관련된 거.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IT 쪽에서 하드웨어 관련된 시장이 좋으니까 한국 주식을 주시해야 된다는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구체적인 대한민국의 EPS
성장치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이 10% 정도 EPS가 성장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10%. 그리고 뭐 인도 같은 경우에도 20% 얘기했습니다. 인도도 개발도상국이니까. 그런데 가장 높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이 추정치가 27% 2020년도에. 이거 이제 코로나 이전에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보고서예요. 골드만삭스 은근히 잘 맞춥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파격적인 EPS 성장치를 제시했고 2021년도에도 대한민국은 20%에 가까운 성장성을 보여줄 거다. 왜? 반도체 때문에.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2020년도도 올라갈 것이고 2021년도에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런 보고서를 낸 배경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아무튼 2016년, 17년도 달렸던 반도체가 꺾여가지고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죠. 근데 골드만삭스가 이 반등을 골드만삭스가 올렸겠습니까? 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서 D램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는데 왜 골드만삭스는 그런 분석을 했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2016년도, 17년도 반도체 랠리가 펼쳐질 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죠. 이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 이거죠. 기존 PC, 그리고 기존 모바일, 그리고 또 하나의 수요처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했던 거예요. 뭐예요? 모바일이나 PC에 사용자가 서버에 들어가서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서버용 반도체가 급등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노란톡 있지 않습니까? 카톡에서 여러분들이 노란톡으로 계속 뭐 메시지 주고받을 때마다 그 내용을 저장해 주잖아요. 그럼 어디다가 저장하겠어요? D램과 낸드, 서버용 D램과 낸드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고 서버용 반도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떨어진 이유는 뭔가 이거죠. 떨어진 이유는 서버용 반도체 업체들이 서버용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던 업체들이 그러니까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요때는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 확대를 바꿨어요. 요때는 하드웨어, 데이터 센터 구축에다가 올인을 했고 2년 동안 소프트웨어 투자에 확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수요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고 반도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이것이 이제 바닥을 치고 서버용에서 다시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을 본다라고 하면 다 이 기업들이에요.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서버양 D램과 낸드 수요하는 기업들이죠.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다 구글 거잖아요. 누군가가 저도 유튜브 업로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봅니다. 그걸 구글에서 데이터 센터에다가 박아주는 거예요. D램과 낸드를. 여러분들 넷플릭스로 영화 보세요. 거기에 들어있는 수많은 영상 데이터 센터에다 박는 겁니다. D램과 낸드를 이용해서. 이 수요처가 계속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2020년도. 이게 2년 주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고. 아무튼 이 기업들이 계속 데이터를 구축하다 보니까 서버용 반도체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D램과 낸드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올해 3월 달에 이 난리통에도 평균적으로 서버용 D램 가격은 5% 올랐습니다. 5% 올랐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6조 4천억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 난리통에도. 그런데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안 가요. 실컷 설명했는데 종목이 가야지 말이죠. 삼성전자 여부로 계속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봤더니 4월 무역 수지 흐름을 바라봤을 때 반도체도 이번 4월 달에는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모바일이나 PC 쪽에서 수요가 급감하기 때문에 서버향에서 아무리 매출이 확대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 난리통을 뚫을 수가 없다. 반도체도 성장의 한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최근에 돌고 있는 이야기에 의하면 2분기 D램
디램 가격이에요. 고정거래 가격 대량으로 떼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한 공룡들이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상대로 대량으로 떼가는 고정거래 가격, 도매 가격은요. 12%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업계에서 나온 이야기겠죠. 12%.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에요. 두 자릿수 상승을 다시 진행한다는 얘기죠. 2분기 때. 지금 4월 달이에요. 5월, 6월 12% 증가한다라고 하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지금 당연히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서버양 쪽만 살아나고 있지만 모바일이나 PC가 안 좋지 않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 애플이 55만 원짜리 휴대폰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판매한다는 얘기죠. 저가형 스마트폰이 판을 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보복적 소비가 딱 발생했을 때 급격하게 모바일 수요 회복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생각보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시간 끄는 거 싫어해. 살아남아야 되니까. 3분기가 뭐예요? 2분기 때부터 모바일 수요나 PC 수요도 살아날 가능성, 모바일 수요라고 얘기할게요.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2분기 가격 상승설은 굉장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무슨 기업을 보냐 이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해자가 있는 기업 지금부터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기업보다는 OLED 소재 관련된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먼저 동사가 주 매출이 어디서 쏘이는지 반도체 쪽에서는 바로 삼성전자양 HCDS라는 것에서 많이 찍힙니다. HCDS. 이게 뭐냐면 지금 디램보다 낸드 가격이 더 견고하게 상승하고 있는 건 알 겁니다. 요거는 낸드양 전구체라고 보시면 돼요. 프리커서. 그러니까 전구체. 그러니까 된장이 되기 전에 매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매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헥사이클론 디시란이 낸드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낸드는 이렇게 접어가지고요. 이게 쌓아가지고 반 나눠서 접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쌓을 때 기둥 같은 게 필요합니다. 일종의 기둥 같은 게 필요한데 요 기둥을 만들어지는 전구체예요. 그러면 이게 덕산 테코피아에서 만드는 이 HCDS 헥사이클론 디실란 이 전구체가 삼성전자에서 얼마나 지키냐. 삼성전자가 생산할 때 낸드 생산할 때 55% 동사의 제품을 써요. 굉장히 많은 양의 제품을 덕산 테코피아 거를 쓴다는 얘기죠. 그럼 낸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헥사이클론 디실란 요것도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수익도 좋아지냐. 그렇죠. 마진도 좋아지고 매출도 확대되는 구조라는 거죠. 덕산 테코피아. 자, 그러면 좀 자세하게 좀 이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많은 전구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종류가 참 많은데요.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가공할 만한 흐름을 보여주지만 비메모리 쪽, 그러니까 삼성의 EUV 공정에도 동사의 제품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의 성장성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MS가 55%에 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기업으로 덕산 테코피아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덕산 그룹이잖아요. 덕산 네오로스와 같은 덕산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인데 OLED 소재 기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요 단면도를 이해하셔야지만 OLED 단면도를 이해하시거든요. 요렇게 이제 ETL이라고 요 바깥에 씌우는 게 있어요. 요거는 공동층. 그러니까 OLED는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쌓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그 HTL 요것도 공동층이라고 합니다. 이 회색으로 된 거. 근데 가운데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색깔이 들어가 가지고 색을 구별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공동층에 들어가는 덕산 네오록스나 삼성 SDI 다 덕산 테코피아의 소재를 쓴다는 얘기예요. 공동층. OLED에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레드. 덕산 네오록스가 레드는 꽉 잡고 있죠. 덕산 네오록스는 동사의 제품을 90% 씁니다. 90% 덕산 테코피아 거. 그리고 삼성 SDI 덕산 네오록스 뭐 호스트 쪽에서도 그린 호스트 쪽에서도 덕산 테코피아가 색깔을 담당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OLED의 소재 기업으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기체 이야기 해야 되겠죠.
제네시스 전기차가 SK 배터리를 탑재한다라는 기사를 봤을 겁니다. LG화학이 아니라. 그 이유는 그 성능이 좋은 거, 그러니까 가격이 높더라도 성능이 좋은 걸 선택하겠다. 제네시스는 그렇게 현대기아차와 다르게 LG화학이 아닌 SK 배터리를 쓰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SK 배터리를 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급속 충전이었어요. 18분 내에 완충할 수 있는 급속 충전 기술을 SK 배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를 쓰겠다라고 제네시스 현대차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이 SK 배터리는 어떻게 해서 18분 내에 완충할 수 있는 급속 충전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덕산 테코피아의 전극 보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충전 전압을 막아줄 수 있고요. 빠른 충전 속도를 해줄 수 있고 긴 수명 그리고 사용 안정성까지 뛰어나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의 또 전극 보호제를 동사가 납품하는 업체예요. 100% SK 이노베이션은 동사의 제품을 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OLED, 2차 전지까지 다 소재로 들어가는 제품이다. 기업이다. 굉장히 매력이 있죠. 자, 그리고 검은 선 아래에서 계속 놀다가 오늘 노란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매물 소화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국면으로 이 종목은 접어들게 되니까 해자가 있는 기업 덕산테코피아 잘 지켜봐 주십시오.